안녕하세요. 돈과 권력, 그리고 역사가 만나는 곳, 여러분의 금융지혜를 깨워줄 파이낸셜 히스토리안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경제적 성장에 대한 약속의 증표로 이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더 큰 통찰력의 축복으로 돌아갈 겁니다. 경제사에는 세상에서 가장 씁쓸하고도 어두운 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비극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지만 기회까지 죽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흑사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347년부터 1351년까지 이 역병은 인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폭력성으로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마을 하나가 지도에서 그냥 증발해버리고 한 가문의 모든 기억이 지워졌으며 유럽 인구의 절반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실의 틈바구니에서 아주 조용히 거의 보이지 않게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부의 재분배였죠. 현대의 어떤 경제 위기도 사소하게 보일 만큼 거대한 규모의 부의 이동이었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구시대의 엘리트, 금수저 가문들이 무너지고 있었고 새로운 부자들이 탄생하고 있었으며 유럽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몇몇 왕조들은 바로 이 재앙의 잿더미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수천만 명이 죽어나가는 팬데믹 한가운데서 어떤 가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부자가 되어 걸어 나왔다고 말하는 건 거의 불경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경제사의 불편한 패턴입니다. 시스템이 무너질 때 누군가는 항상 그 조각을 줍습니다. 그리고 흑사병은 단순히 시스템의 균열을 낸 게 아니라 아예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흑사병은 단순히 농민, 상인, 장인만 죽인 게 아닙니다. 상속자를 죽였습니다. 땅 주인을 없앴습니다. 은행업의 경쟁자들을 쓸어버렸습니다. 수세기 동안 군림해온 귀족 가문의 대를 끊어버렸죠. 그리고 낡은 부가 주인을 잃으면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들이 악당이어서가 아닙니다. 무너진 세상의 인센티브 구조가 야망을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죠. 흑사병 시대에 누가 진짜 부자가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유럽이 가장 취약했던 그 순간을 상상해야 합니다. 제노바 항구에 도착한 배에는 죽은 선원들만 가득했고 한 수도사는 더 이상 종을 칠 사람이 남아있지 않아 종소리가 울리지 않았다고 기록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지역 전체가 텅 비어버렸죠. 대부분의 다큐멘터리는 이 끔찍한 장면에서 멈추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 경제적 충격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흑사병은 생명만 앗아간 게 아니라 사회 계층 구조 그 자체를 함께 가져가 버렸습니다. 극심한 노동력 부족은 봉건제도의 기반을 파괴했습니다. 주인을 잃고 버려진 땅은 거대한 부동산의 진공 상태를 만들었죠. 마치 지금 서울의 집주인 절반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보세요. 무역망은 붕괴되었다가 재건되어야 했고 갚지 못할 빚더미에 파산한 은행들은 금융 시스템에 구멍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균열 속에서 새로운 승리자들이 떠올랐습니다. 핵심 질문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나? 가 아닙니다. 정확히 누가, 그리고 어떻게? 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역사학자들이 종종 무시하는 흔적을 따라가야 합니다. 유럽 경쟁자의 절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벌어진 상속, 통합, 권력, 그리고 조용한 기회의 흔적을 말입니다. 첫 번째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가 아는 유럽 역사의 가장 유명한 이름들, 르네상스 예술, 금융, 귀족, 제국과 연관된 그 이름들이 사실은 흑사병이 만들어낸 경제적 진공 상태 덕분에 떠올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은 바로 피렌체입니다. 14세기 후반 흑사병이 물러갔다가 파도처럼 다시 돌아오던 시기 피렌체는 생존자들의 도시로 떠올랐습니다. 경쟁자들은 죽어나갔고 무역망은 무너졌으며 은행들은 간신히 파산을 면하고 있었습니다. 이 진공 속으로 조반니 디 비치데 메디치라는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귀족도 거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타이밍 감각이 기가 막히게 좋았던 아주 영리한 은행가였을 뿐입니다. 조반니는 1397년에 메디치 은행을 설립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대규모 흑사병 유행이 피렌체의 금융 부문을 뒤흔든 직후였죠. 도시의 전통적인 은행 가문들 다수가 상속자나 파트너를 잃거나 사업부 전체가 증발해버린 상태였습니다. 한때 세계적인 은행이었던 바르디 가문과 페루치 가문은 과거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조반니는 그 틈을 메웠습니다. 메디치 은행은 교황청의 재정관리인이 되는 등 수익성 높은 계약을 따냈는데 만약 흑사병이 경쟁자들을 쓸어버리지 않았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기회였습니다. 이건 마치 한국의 3대 대기업이 동시에 사라져서 한 중견기업이 모든 사업을 독점하게 된 것과 같은 상황이었죠. 은행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구 붕괴는 정치적 영향력을 놓고 다투는 귀족과 상인의 수를 줄였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거의 당연하다는 듯이 경제 및 시민사회의 지도자 자리를 꿰찼습니다. 흑사병이 없었다면 메디치 가문은 그저 성공한 피렌체 가문 중 하나로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르네상스 예술의 자금줄이 되고 교황을 배출하고 토스카나를 통치하며 현대 금융의 무대를 마련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미켈란젤로의 경력 일부는 흑사병에게 빚을 졌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피렌체만 특별했던 것은 아닙니다. 밀라노는 훨씬 더 극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지배 가문이었던 비스콘티 가문은 흑사병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흑사병이 만든 권력 공백을 아예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치사율 60%의 팬데믹 상황에서 귀족 가문이 후계자 없이 사망하는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땅은 상위 귀족에게 귀속되거나 기회를 노리던 경쟁자들에게 점령당했죠. 비스콘티 가문은 이 계임의 대가였습니다. 베르나보 비스콘티는 흑사병으로 소멸한 가문들의 영지를 흡수하며 밀라노의 영토를 공격적으로 확장했습니다. 그의 후계자인 잔 갈레아초 비스콘티는 전략적 결혼과 당시의 인구학적 혼란을 이용하여 충분한 땅과 권력을 통합했고 마침내 1395년 밀라노의 초대 공작으로 즉위했습니다. 다른 시대였다면 그런 식의 확장은 수세기에 걸친 전쟁을 통해서나 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흑사병의 여파 속에서는 단 한 세대면 충분했습니다. 주변의 귀족들이 모두 무너져 내릴 때 여러 영지의 다음 상속 순위가 되는 것은 운의 문제라기보다는 수학적 확률의 문제가 됩니다. 상속 붕괴로 이익을 얻는 올림픽이 있었다면 비스콘티 가문은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을 겁니다. 해역 건너 영국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계급이 부상했습니다. 바로 젠트리, 즉 상류층 신사 계급입니다. 이들은 귀족은 아니었지만 갑자기 충분한 토지와 부를 통제하게 되어 정치판의 플레이어가 된 가문들이었죠. 메디치나 비스콘티 가문과 달리 이들의 이름은 오늘날 그다지 유명하지 않아서 그들의 이야기는 더욱 인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페스턴 가문은 노퍽의 평범한 지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흑사병이 유행하는 동안 이웃 영지들이 상속자를 잃자 페스턴 가문은 놀라울 정도로 상갑의 땅을 사들이거나 법적 소송을 통해 토지를 획득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얻은 부는 그들에게 교육, 법정, 그리고 왕실 후원에 접근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그들은 권력의 중개자가 되었고 그들의 부상은 인구 붕괴로 인한 사회적 이동성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유명한 패스턴 편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신화가 바로 이 재앙 속에서 쓰여진 것이죠. 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드라폴 가문은 무역으로 번 돈과 흑사병 이후 버려지거나 사게 팔린 땅을 사들여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나중에 장미전쟁의 중심인물이 될 네빌 가문은 흑사병으로 인한 북부 귀족 사회의 공백 기간 동안 부와 영지를 확장했습니다. 심지어 보즈워스 전투에서 킹메이커 역할을 했던 스텔리 가문조차도 흑사병 시대의 토지 기회가 영국의 권력 구조를 재편했기 때문에 명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흑사병의 경제적 여지는 피렌체나 밀라노 혹은 영국 신흥 젠트리의 영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4세기 유럽의 폐허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수록 하나의 패턴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죽음이 진공을 만든 곳이면 어디든 누군가가 그 안으로 들어섰다는 것. 때로는 귀족 가문이, 때로는 상인 왕조가, 때로는 가난의 서약을 했기 때문에 상속자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기관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흑사병은 차별하지 않았지만 부는 확실히 차별했습니다. 이것을 더 명확히 보려면 북쪽의 얼어붙은 발트에 항구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한자동맹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자동맹은 국가가 아니라 네트워크였습니다. 리베크에서 리가, 브리에에 이르는 상인 도시들의 카르텔이었죠. 흑사병 동안 유럽 전역의 수요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곡물 수확량은 급감했고 해상 무역은 마비되었으며 필수품 가격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한자 동맹의 상인들은 결핍이야말로 이윤의 어머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거래꾼의 냉철한 정확성으로 이 혼란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단치이의 베킹우젠 가문이나 리베크의 고슬린, 바렌도르프 가문 같은 이들은 다른 이들이 파산하는 동안 함대를 확장했습니다. 그들은 흑사병의 영향을 받지 않은 동부 지역에서 산갑의 곡물을 사들여 역병에 시달리는 서부 도시에 엄청난 이윤을 붙여 팔았습니다. 유럽이 재건을 시도하면서 필수 원자재였던 목재와 소금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고 이를 도시의회 내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활용했습니다. 노동력의 절반이 사라진 유럽에서 한자동맹은 생존자들이 더 이상 생산할 능력이 없는 것들을 공급하며 부유해졌습니다. 유럽 곳곳에는 또 다른 종류의 승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사람들은 죽어도 기관 자체는 죽지 않는 존재들이었죠. 수도원, 대수도원, 그리고 교회 조직들은 흑사병 이후 유럽 최대의 지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땅을 사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땅이 그들의 손에 굴러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온 가족이 후계자 없이 죽었을 때, 수도사들이 후임자 없이 사망했을 때, 늙은 귀족들이 영혼의 구원을 대가로 영지를 유증했을 때, 교회는 조용히 스펀지처럼 영토를 흡수했습니다. 프랑스의 시토회와 독일의 베네딕토회는 흑사병 기간과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극적으로 소유지를 확장했습니다. 알고 보니 대규모 죽음의 시대에 영혼 구원을 파는 건 최고의 비즈니스였습니다. 신의 은총을 확보하려는 생존자들로부터 토지, 가축, 포도원, 방앗간 등의 기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소유권을 요구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넘겨주었습니다. 세속 영지가 분열되는 동안 교회 영지는 통합되었습니다. 이들은 단지 종교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임대료를 걷고 상품을 생산하며 지역 경제를 형성하는 경제 엔진이었습니다. 중세의 경건함에 대한 모든 낭만에도 불구하고 흑사병은 우리에게 훨씬 더 단순한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공황에 빠지면 영원하다고 느껴지는 것에 투자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만약 어떤 집단이 경제적 혼란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건 이탈리아 전역에 퍼져 있던 은행 가문들이었을 겁니다. 가장 유명한 이름들, 메디치, 스트로치, 파치 가문은 진공 속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거대 은행들이 흑사병으로 인한 대출 부실로 속이 텅 비어버린 경제 속에서 등장했습니다. 한때 유럽의 국제금융가였던 바르디와 페루치 가문은 흑사병이 닥치기 전부터 이미 왕실의 미지급 부채 더미에 깔려 무너져 있었습니다. 팬데믹은 아비뇽, 브리에, 콘스탄티노플의 지점들을 쓸어버리며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았죠. 이 금융의 분화구 속으로 이류 가문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상황에 의해 승진한 셈이었죠. 스트로치 가문은 헐갑에 나온 땅에 투자하여 부를 재건했습니다. 파치 가문은 인구 붕괴의 여파 속에서 상업은행 활동을 확장했습니다. 흑사병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았지만 경쟁자들의 종말은 보장했습니다. 중세 경제에서 상속자를 잃는다는 것은 은행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 이 가문들 중 어느 누구도 무명인 곳은 없습니다. 메디치는 토스카나를, 비스콘티는 밀라노를 통치했습니다. 네빌 가문은 장미전쟁의 향방을 결정했고 한자 동맹 상인들은 수세기 동안 북유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트로치와 파치 가문은 피렌체의 모든 역사서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에서 종종 빠지는 것이 바로 그들의 부상 메커니즘입니다. 흑사병이 촉발한 죽음, 결핍, 통합, 그리고 전략적 기회주의의 조화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승자라고 부르지 않는 승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상은 극적이지 않고 꾸준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노동자, 농민, 살아남은 일꾼들이었습니다. 수세기 만에 처음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협상력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노동력 부족은 유럽 전역의 임금 인상을 의미했습니다. 농노들은 더 나은 조건을 협상하거나 봉건적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폭주하는 임금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1351년 영국의 노동자 조례는 엘리트들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법으로 막으려 했던 완벽한 예시죠. 하지만 법은 인센티브를 이기지 못합니다. 임금은 어쨌든 올랐습니다. 사회적 이동성은 증가했고 길드는 새로운 회원들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견습생들은 전통이 허용했던 것보다 훨씬 일찍 장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엘리트적인 의미의 부는 아니었지만 중세 유럽이 노동계급의 호황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순간이었습니다. 짧은 역사적 순간 동안 평범한 사람들은 이전에 거의 경험해보지 못했던 지렛대, 즉 레버리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구 붕괴에서 태어난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사병의 가장 깊은 경제적 교훈을 이해하고 싶다면 중세 유럽 너머를 봐야 합니다. 14세기에 일어났던 일은 독특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위기 경제학의 청사진입니다. 부는 재앙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인이 바뀔 뿐입니다. 이 패턴은 모든 주요 붕괴에서 반복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동안 부실 채권 투자자들과 사모펀드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억만장자들의 자산은 수조 달러 급증했지만 소상공인들은 영원히 문을 닫았습니다. 도구는 바뀝니다. 상속법 대신 구조화 금융, 곡물 카르텔 대신 온라인 독점. 하지만 메커니즘은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흑사병의 승자들을 연구하는 것이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이 아닌 이유입니다. 위기는 평등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위기는 가속기입니다. 기존의 이점을 증폭시킵니다.
유동성, 인맥, 그리고 적응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상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동안 행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흑사병은 단순히 유럽 인구의 절반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유럽의 부와 권력의 판을 다시 섞었습니다. 메디치 같은 가문을 부상시켜 르네상스의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국가 정치를 형성할 젠틀이 가문을 강화하여 영국의 정치 구조를 바꾸었습니다. 남부 경쟁자들을 희생시키면서 한자 동맹을 강화했습니다. 수도원과 교회 조직의 경제적 발자취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피렌체에서 브리헤에 이르는 은행업의 지형을 재편했습니다. 여기에는 조용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세상을 끝낼 것처럼 보였던 전염병이 결국 그 이후에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 파괴로부터 이동성, 통합, 그리고 새로운 엘리트가 나왔습니다. 상실로부터 기회가 나왔습니다. 혼돈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이 교훈은 위안을 주지는 않지만 명확합니다. 재난은 부를 균등하게 분배하지 않습니다. 재난은 엄청난 기회의 주머니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진보가 될지 착취가 될지는 전적으로 누가 앞으로 나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권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새로운 관점을 주었다면 구독을 누르고 역사가 들려주는 답을 계속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디를 봐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